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2020년도에 있었던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인데 시청자분들도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년 전,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차였고 그 당시 제가 임신 9주차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안 청소를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외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집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라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편이었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베란다 쪽으로 나가보니 저희 집 아래층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이사를 왔나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 인터폰 벨이 울리더라고요. 네, 누구세요? 저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떡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더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떡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요즘 같은 삭막한 세상에 이삿떡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참 정이 많은 분이라 생각이 들었었죠. 아, 맛있게 먹을게요. 고마워요. 저는 인사를 하고 나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 지금 바쁘세요? 사실 제가 타 지역 사람인데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만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측은한 감정까지 들었는데 그게 저도 남편을 만난 뒤 서울에서 살게 되었고 원래 제 본가는 경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고 그날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상하게 정이 가고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며칠 전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직접 이삿떡까지 들고 와 인사를 하니까 딱히 의심스럽단 생각은 들지 않았었죠. 그렇게 그 여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신기할 정도로 저와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혼한 시기부터 태어난 고향까지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여자는 돌아갔고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다시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와 같이 있던 상황이라 문을 열어주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폰으로 상황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현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얘야, 누가 찾아왔니? 아, 아니에요, 어머님. 아랫집에 이사 온 새댁인데 그냥 놀러 온 것 같아요. 결국 그 여자는 돌아갔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가고 난 뒤 저는 밑반찬을 챙겨 아랫집으로 내려갔었죠. 사실 그렇게 돌려보낸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혹시나 중요한 일 때문에 찾아왔을 수도 있으니 겸사겸사 찾아갔던 겁니다. 저 윗집 사람인데요. 반찬 좀 들고 왔거든요. 그러자 현관문이 열리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아, 이 집 아버님 되세요? 새댁은 지금 집에 없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우리 마누라랑 둘이 사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실로 찾아가 확인을 해봤더니 글쎄 저희 아랫집에 이사온 사람들이 노부부가 맞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털어놨는데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시큰둥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괜히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딱 봐도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우리만 더 힘들어져. 그 여자가 커피 마시고 간 거 외에는 뭐 없잖아? 앞으로 문 단속 잘하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알겠지?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갔었고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사는 뒷동 라인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아파트 주민 중에 갓난아기를 키우는 아이 엄마가 있었는데 그 집 엄마가 피를 흘리면서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여자가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갔다는데 그 내용은 제가 겪은 일과 너무 흡사해서 충격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날 아이 엄마 집에 어떤 여자가 이삿떡을 들고 찾아왔었고 서로 인사를 나누다가 차 한 잔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 엄마가 한눈을 판 사이 그 여자가 아이 엄마를 흉기로 찌르고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난리가 났었고 경찰이 도착해서 모든 CCTV를 확인하고 돌아갔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데려갔던 여자는 검거되었고 아이는 무사히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검거되고 난 뒤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내막을 알게 되었죠. 그 여자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남편과 헤어지게 됐고 그 충격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고 말았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여파로 이삿떡을 돌리지 않는 추세로 점점 바뀌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던 거였죠. 그 여자는 남들처럼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목표였는데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질 않자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살해 후 유기까지 하려고 생각했었답니다. 아마 조금만 늦었다면 아이는 사망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이런 짓을 실행하기 전 섬뜩한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는데 그 여자가 이삿짐 정리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이삿짐 센터 사장님도 한 가지 컴플레인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는데 젊은 신혼부부 또는 갓난아이가 있는 집에서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삿짐을 옮기다 보면 가족들 사진이 깨져 있거나 아니면 아이 옷이 찢겨 있을 때도 있었다는데 이게 단순 실수나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횟수가 너무 잦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그 여자가 의심이 돼서 추궁을 하며 물었지만 뭐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딱히 해결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 물건을 훼손하는 데 그쳤지만 점차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지자 살인 충동이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건데 제가 아직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 사실은 그 여자가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여자의 표정이 눈에는 초점 하나 없이 흐린 상태였는데 만약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날 피해자는 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 저도 타깃이 되었던 거였죠. 같은 여자로서 그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피해망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려야 속이 풀리는지 정말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자가 아니라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형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또 그 여자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는 게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집으로 들이진 않으시겠지만 만약 이웃집에서 이삿떡을 돌린다고 찾아오면 잘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내용은 꽤 시간이 지난 일인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이런 범죄조차 힘들겠지만 그 당시 저로서는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20살 때니까 거진 25년이나 지난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 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운전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고 학원의 위치는 범어사역 근방이었습니다. 수업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오후반 같은 경우 사람이 꽤 몰렸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오전반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건의 발단은 지하철역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동래역 근처였고 제가 다니던 학원도 지하철역과 그리 멀지 않아서 버스보단 항상 1호선을 타고 다녔었죠.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어사역은 종착역과 마찬가지라 거기서 지하철을 타면 승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서 갈 일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고 부산대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꽤 많이 탑승했는데 그 와중에 좀 안타까운 아저씨를 목격하게 되었죠. 나이는 30대 정도로 보였고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봉숭아 학당에 나온 오서방 코처럼 코 옆에 까만 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A4 크기의 종이를 한 장씩 건넸는데 그 종이에는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 형편이 힘든 상황이고 거기다 사고로 시력까지 잃어 앞을 볼 수 없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아저씨는 정면을 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종이를 회수하더니 다른 지하철역 칸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지하철 앵벌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타깃으로 구걸을 하고 다니는 아저씨였습니다. 물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컸지만 그 당시 저도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 입장이라 수중에는 일주일 용돈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동래역에 도착했고 저는 지하철 출구로 빠져나와 걷고 있었는데 거기서 때마침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재수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저처럼 학원을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라 간단하게 밥이나 먹을 겸 친구와 근처 김밥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밥 먹다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 지하철역 입구에서 만났을 때 어떤 아저씨가 너 뒤에 서 있었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지금은 길 건너에 서 있네? 분명 동일 인물인 것 같은데 너 아는 사람이야? 저는 친구 말을 듣고 김밥집 밖을 살펴봤더니 글쎄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 김밥집 맞은편에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 우연이겠지. 그냥 밥이나 먹자. 그렇게 친구와 밥을 먹고 나와 각자 집으로 향했고 저희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기 학생, 여기가 학생 집이야?
아, 네. 근데 왜 그러세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놀라지 마. 사실은 아까부터 학생을 지켜봤거든.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까 김밥집 맞은편에 서 있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저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자 아저씨가 명함 한 장을 건넸는데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명함을 받고 나서 뭔가 당황스럽기만 했었는데 제가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의아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왜? 이런 쪽은 관심 없어? 아니,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런 쪽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근처 커피숍에서 얘기 좀 할까? 10분이면 돼. 지금 생각하면 뭘 믿고 따라갔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 어렸기도 했고 또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저씨와 커피숍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죠.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 내가 지금부터 일생일대의 기회를 너한테 줄 거야. 물론 선택은 네가 하는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랑 일하잖아? 그럼 내가 큰 돈 벌게 해줄게.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인데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간단한 연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시범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보고 따라해봐. 아저씨는 온몸을 비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마치 몸이 불편한 환자의 모습처럼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니 문득 지하철에서 구걸을 했던 아저씨가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게 아저씨의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코 옆에 까만색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고 뭔가를 붙였다가 뗀 흔적이었는데 100% 확실치는 않지만 자꾸만 지하철에서 본 아저씨와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뭔 생각을 그리 하고 있어? 나랑 일할 거야, 말 거야? 저는 이 아저씨와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집으로 간다고 말하고 서둘러 커피숍을 빠져나왔습니다. 분명 지하철에서 본 아저씨는 앞이 안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저만의 착각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부산대역에서 구걸하는 아저씨를 또다시 마주쳤고 전처럼 승객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와 귓속말을 하는데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무섭고 섬뜩했습니다. 너, 나 알지? 내가 너희 집 기억하고 있으니까 입단속 잘해야 될 거야. 너도 나처럼 가족들 잃기 싫잖아. 그치?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저씨는 눈이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된 건 기획사 대표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아저씨는 동일 인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학원 수업을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을 변경했고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지하철 대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겁이 났고 무조건 그 아저씨를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 후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고 저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도 못한 소름 돋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을 변경하고 나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 6시에서 7시 사이였는데 한날은 집 앞에서 어머니가 어떤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글쎄 제가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던
지하철에서 본 구걸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를 쳐다보고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고 아저씨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었더니 그냥 길을 물어보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고 저는 그날부터 잠도 편히 잘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게 그 아저씨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저희 집이 이사를 간 뒤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당시 친구들도 목격한 일인데 다리를 다치고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던 아저씨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멀쩡히 걸어가더니 고급 수입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기괴한 목격담도 있었죠. 결론은 아저씨가 제안한 돈을 버는 방법이 저를 이용해 앵벌이를 시키려는 목적이었는데 만약 제가 코 옆에 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었다면 큰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는 저를 지하철에서 보고 그때부터 따라왔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제가 타깃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 당시 경찰 신고도 하지 못할 만큼 겁이 났고 무엇보다 저로 인해 가족들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죠. 정말 당혹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경험이지만 이런 사건도 존재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어린 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아주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저는 물론 저희 가족까지 큰 화를 입을 뻔한 무서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때는 7, 8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종이박스 또는 골판지를 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었죠.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자 5명과 그리고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작업반장 이렇게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력으로 따지면 10년이 훌쩍 넘은 베테랑들이라 그 당시 제 위치는 막내 바로 위, 그러니까 6명 중 5번째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옷을 갈아입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내 직원이었던 창수 동생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형님, 오늘 소주 한 잔 어때요? 오늘? 왜? 뭔 일 있어? 제가 알던 창수는 평소 헬스에 빠져있는 놈이었고 운동 때문에 술은 일절 마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술 한 잔을 하자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에이, 형님, 제가 살게요. 가시죠. 그렇게 저는 창수와 술을 마시게 됐고 둘 다 취기가 올랐을 때 창수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이 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막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 며칠 전에도 반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가르치듯이 뭐라 하고 진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아유, 그래. 창수야, 너만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 회사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현장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자 창수가 다시 말을 꺼내는데 저는 당황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형님 말대로 인원이 정해진 건 알죠.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만약에 반장님이 그만두면 바로 아래에 있는 경태 형님이 반장이 될 텐데 형님도 반장님 라인 말고
이번에 경태 형님 쪽으로 오는 건 어때요? 지금 실세는 반장님이 아니고 경태 형님이에요. 그 당시 저는 창수가 술에 취해 내뱉는 말이라 판단했고, 얼마나 회사 생활이 힘들었으면 저런 말까지 할까, 뭐 그런 생각에 측은함까지 들었었죠. 창수야, 꼴랑 6명밖에 안 되는 현장에서 라인이 있다는 게 웃기지 않냐? 반장님도 다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걸 거야. 그리고 현장에서는 상급자 말을 따라야지.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라. 알겠냐? 그렇게 창수와의 술자리는 끝이 났고, 아마 그 뒤로부터 뭔가 알 수 없는 일들이 곧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반장님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결근을 했던 날인데, 제가 여태 근무하면서 반장님이 아프다는 말은 처음 들었던 날이었죠. 뭐 단순 몸살이겠거니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께 전해 들은 내용은 반장님이 퇴근길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데, 그로 인해 안화골절과 치아 파손까지 전치 8주가 나올 정도로 큰 부상을 입으셨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창수와 둘이서 반장님이 계신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었고, 저는 반장님을 보자마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빠져나와 창수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창수의 표정을 보게 됐죠.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듯 웃고 있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창수를 불러 한마디 했었습니다. 창수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지금 웃을 때냐? 아, 형님 왜 그러세요? 그냥 웃긴 일이 생각나서 웃은 건데. 근데 형님, 만약에 반장님이 퇴사하면 저도 막내 벗어날 수 있겠네요? 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저는 이런 상황에 창수가 하는 말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사건이 혹시 창수의 짓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창수와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고, 아마 그 시점부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에게까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밤늦게 모르는 남자가 따라온다거나, 또 저희 집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던 적도 있었죠. 그때마다 경찰을 불러 위기는 모면했지만 저와 아내는 이런 상황들이 무섭고 불안하기만 했었습니다.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반장님 사건도 그렇고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저와 가까운 사람이란 촉이 들었고, 제 생각에는 창수가 유력한 범인일 거라 판단했죠. 그 이유가 병원 앞에서 싸우고 난 뒤 창수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가끔 일을 하다 눈이 마주치면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뭔가 소름 끼치도록 무섭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고 반장님은 퇴원을 했었으나 결국 퇴사를 결정하셨죠. 그게 반장님을 폭행한 범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또다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돼서 퇴사를 결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선 서열 2번째였던 경태 형님이 반장으로 승진했고, 창수는 바라던 대로 막내 생활을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때부터 창수는 경태 형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갖은 아부를 떨고 다녔는데, 그 덕에 비교적 편한 업무만 골라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운 털이 박힌 건지 막내 직원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얼마 뒤 반장님을 그렇게 만든 범인이 검거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건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반장님을 폭행한 가해자는 필리핀 남성이었는데 돈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일종의 브로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더니 저희 회사 사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의심하고 있던 창수는 아니었고, 글쎄 이번에 반장으로 승진이 된 경태 형님의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태 형님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반장님 눈을 실명을 시켜달라고 했다던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 모든 일들이 반장님과 경태 형님 두 분의 기싸움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입사 동기였지만 리더십이 강했던 반장님이 먼저 승진을 했고, 그때부터 경태 형님은 불만을 가지면서 뒤에서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 회사 사람들끼리 회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반장님은 고깃집을 선호했고 경태 형님은 횟집으로 가자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회보다 고기가 나을 것 같아서 반장님 의견에 따랐지만,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경태 형님 의견에 동의를 했었죠. 누가 봐도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반장님과 경태 형님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회식은 반장님의 의견대로 고깃집이었고, 본인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경태 형님은 반장님을 밀어내기 위해 그런 짓을 계획했던 거죠. 그리고 창수가 제게 했던 말들은 제가 반장님의 라인이라 판단하고 저를 설득시킬 목적이었는데, 제가 창수의 말을 듣지 않자 그걸 본 경태 형님이 저희 아내까지 건드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작 6명밖에 없는 작은 현장에서, 그것도 10년이 넘게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이 이런 짓을 계획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수는 경태 형님과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본인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경태 형님은 구속이 되었고, 창수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태 형님이 그렇게 되고 나서 창수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경태 형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둘만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작업자들이 다 바뀌고 제가 작업반장직을 맡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자꾸 사소한 일 때문에 뒤에서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지 참 씁쓸하면서 사람이 무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때는 8년 전에 있었던 끔찍한 일입니다. 그 당시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었죠. 지금부터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던 그 친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전주에 있는 여고에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를 알게 된 건 2학년 1학기 때였습니다. 제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라 조용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2학년 1학기가 시작될 무렵 문제의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됩니다. 전학생 첫 이미지는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들이 좋아할 외모를 가졌고, 행동을 보아 성격도 털털한 편인 것 같았습니다. 같은 반이지만 저와 정반대인 친구라 딱히 마주칠 일은 없을 것 같았죠. 그러다 전학 온 친구와 어울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정말 친했던 지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수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착하고 배려심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날 지수가 쉬는 시간에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야, 미정이 이번 주 토요일 생일 파티 한다던데 같이 가자. 그제서야 전학생 이름이 미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수가 사정을 하면서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약속 당일이 되었고, 오후 7시쯤
전주 객사에 위치하는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했죠.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여고니까 당연히 여자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보는 남자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또래면 친구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보다 대략 10살은 많아 보이더군요. 저는 지수에게 싫은 티를 내긴 했지만 오자마자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1시간만 있다가 나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자들은 미정이가 부른 남자들이었고 나이는 20대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10분쯤 지나 노래방 사장님이 들어와서 술과 과일 안주를 가져다 주시더군요. 제가 좀 늦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날 술이라는 걸 처음 마시게 되었죠.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집에 간다는 말을 하기가 눈치가 보이더군요. 소심했던 제 성격 때문이겠죠. 1시간만 있다가 집 가려는 생각도 안 날 만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지수가 슬슬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미정이가 저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재밌었지? 조 오빠들 부르면 공짜 술 먹을 수 있거든? 그리고 잘만 꼬드기면 용돈도 받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미정이를 멀리하게 됐고 제 옆에 있던 지수는 미정이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미정이는 친했던 사이도 아니니까 상관없었는데 저와 친했던 지수와 점점 멀어지니까 그 당시 많이 힘들었죠. 미정이와 어울려 다니면서 지수는 다른 사람이 되어갔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쯤 인사도 하지 않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죠. 지수와 미정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년쯤 지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한다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용한 성격 탓에 집에 있으려고 했지만 애들 소식도 궁금해지고 특히 지수는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더군요. 고민하다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역시나 지수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미정이도 물론 없었고요. 그때 학교 시절 저와 말 한번 섞어보지 않은 친구가 다가와서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술 한잔 하면서 지수와 미정이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죠. 그 당시 그 친구도 미정이와 자주 어울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정이가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꼬드겼다고 하더군요. 그때 지수도 함께 있었는데 미정이가 소개해준 일자리는 룸살롱이라고 했죠. 1년만 꾸준히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장사하면서 살면 된다고 꼬드겼던 겁니다. 3명 다 그 일을 하다가 그 친구는 못하겠다며 힘들게 빠져나왔고 지수와 미정이는 꽤 오래 했었다고 하더군요. 룸살롱 업주에게 갑을 받는 것을 마이킹이라고 하는데 아마 마이킹 때문에 억지로 일을 했을 거라고 말을 했죠. 뭐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지수가 왜 동창 모임에 못 나오게 된 건지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지수는 남자 손님과 연애를 했다고 했죠. 그 남자는 사업가이고 지수에게 돈을 쓰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수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사줬다고 하더군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걸로 들었는데 남자가 집요하게 쫓아다녀 동거까지 했다고 했죠. 결국 지수는 20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사실을 그 남자에게 말했더니 그 후로부터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지수는 그 남자를 힘겹게 찾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밝혀졌죠. 사업가도 아니었고 심지어 신용불량자였다고 합니다. 지수에게 쓴 돈은 온통 빚을 내서 쓴 거였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지수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지수는 임신 30주가 살짝 넘은 상태였는데 미정이가 소개해준 불법 브로커를 통해 낙태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2주 정도 지나 복통을 느끼고는 모텔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방치하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는 사망하게 되었고 지수는 도주 끝에 검거되었다고 했죠. 영아 살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했던 친구여서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이는 40대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며칠이 지나 교도소 면회 신청을 하고 나서 지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보자마자 미정이 생일 파티 때 같이 가자고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정이는 강제 전학을 온 거였고 전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고 남자 밝힌다고 소문이 돌았다고 했죠. 미정이는 지수에게 폭력을 쓰면서 괴롭히고 생일날 친구 한 명을 데려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답니다. 아는 오빠들 불러야 하는데 짝수가 안 맞는다면서 말했다더군요. 친구를 안 데리고 오면 폭력을 당할 것 같아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던 거였죠.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저에게 말 한마디도 없었고 힘든 내색을 보인 적이 없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정말 친했던 친구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있으니까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아를 방치하고 도주했다는 사실은 용서가 안 되네요.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고 동창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도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30대로 접어든 여성입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무섭다는 걸 느껴보지 못하고 지냈고 그런 일들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너무 소름 돋는 일을 겪게 되어 괴달람님께 제보합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 있는 생산직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성서공단 부근인데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수성구까지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할 때마다 통근버스를 타고 지하철역 앞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서산업단지에서 출발해 13개 정거장을 지나 수성구청에서 내리는 코스였죠. 그렇게 직장생활 3년 차에 정말 섬뜩한 일을 겪게 됩니다. 제가 출퇴근 시간이 8시부터 5시까지라 늘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 낯이 익은 얼굴을 볼 때가 많았죠. 분명 어디서 봤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날도 평상시대로 지하철을 이용했고 퇴근길에 조그만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대략 오후 6시 정도였어요. 늘 비슷한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날도 6시일 거라 추측합니다. 저는 지하철을 탈 때 제일 뒷칸에 타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다른 칸보다 사람이 적기도 하고 자리가 없더라도 벽에 기대서 갈 수가 있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 칸에 타고 나죠. 저는 그날도 마지막 칸에 탑승했고 빈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 승객이 많이 없을 때였는데 휴대폰을 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앞을 쳐다봤고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됐죠. 그 남자는 카키색 니트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자리를 옮기게 됐죠. 쳐다볼 수는 있지만 너무 뚫어지게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기분이 영 찜찜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릴 때까지 그 남자는 내리지 않았고 그게 사건의 시작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퇴근길이었고 늘 그렇듯 지하철 마지막 칸에 탑승했는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어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마주보고 앉는 겁니다. 그 당시 다른 자리도 있었는데 왜 그러나 싶어서 얼굴을 보게 됐고 순간 너무 놀랐죠. 그 사람은 2주 전에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남자였습니다. 원래 관심 없는 사람이면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인데 저를 너무 무섭게 쳐다봤던 터라 기억에 남았던지 한눈에 알아봤던 거죠. 그 남자는 가방에서 검정 뿔테 안경을 꺼내더니 안경을 착용하고 나서 또다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다른 칸으로 이동했고 며칠이 지나 다시 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은 직장에서 친한 언니와 밥을 먹고 나서 평소보다 조금 늦은 9시경에 지하철을 타게 됐죠. 그리고 두 정거장 정도 지났을 때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저 포함 승객들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는데 20대로 보이는 커플과 그리고 한 남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플 일행 중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러분, 이 사람 조심하세요. 완전 변태예요. 그 말을 듣고 유심히 봤더니 저와 2번이나 마주쳤던 뿔테 안경 남자였습니다. 시끄러운 가운데 분위기를 보니까 뿔테 안경 남자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줍는 과정에서 여자분 다리를 만졌다는 주장이었죠.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나서 커플과 그 남자는 반월당역에서 같이 하차하더군요.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나서 지하철은 다시 조용해졌고 무사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회사에서 시간을 때우다 집에 가보기도 하고 마지막 칸에 타지 않고 다른 칸에 타는 아무튼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때는 그 남자를 여자를 밝히는 변태라고만 알고 있었고 혹시나 만나게 되더라도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으니 정신 차리고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그 남자는 상상 이상으로 소름 돋는 남자였죠.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다시 또 마주치게 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그 남자 실체를 알게 됐고 모든 걸 아는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날 무릎 위까지 오는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고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꽤 있어서 승강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한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 아가씨, 저 남자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싶어 쳐다봤더니 뿔테 안경을 낀 그 남자였죠. 전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물었더니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승강장까지 저를 계속 뒤따라오면서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길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 남자분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도움을 주셨죠. 잠시 후 경찰분이 오셨고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다음날 경찰분에게 소름 돋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죠.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안경 모양 카메라와 그리고 지갑 모양 카메라가 있는데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해주신 이유가 그 남자가 쓴 뿔테 안경과 들고 있던 지갑이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카메라였던 겁니다. 특히 안경 카메라는 점 하나 크기라 가까이서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지갑 카메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남자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다시 주웠던 행동이 다리를 만진 게 아니라 치마 속을 찢기 위해 그랬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경찰분께 들었던 내용은 현재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에도 이런 일이 많다고 하던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여성분들, 그리고 여자친구 또는 가족 중 누나와 언니, 심지어 부모님까지 몰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지하철에서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거나 아니면 지갑을 떨어뜨리고 다시 줍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무조건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많이 소심해지고 겁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절 도와준 남자분이 아니었다면 아직까지 뿔테 안경을 쓰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닐지도 모르겠네요. 제 사연을 듣고 피해를 입는 분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공중전화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연을 보내면서 그날 사건을 생각하니까 꿈에 나올까봐 정말 섬뜩합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때는 7년 전쯤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날은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대전역에서 출발해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는데 졸업하고 나서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는 탓에 서로 연락이 뜸해졌죠. 시간이 흘러 친구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축하도 해줄 겸 얼굴이나 보자고 약속을 잡은 겁니다. 저는 평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울은 처음 가는 거였죠. 그렇게 대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까 취업 관련 교육을 받고 있어서 5시쯤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에게 자취방으로 들어가 먼저 쉬고 있으라고 했고 알겠다고 하고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자취방은 구이동 근처였는데 길도 잘 모르고 초행길이라 눈앞에 보이는 2번 출구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구이동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을 검색하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몸이 불편한지 특이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다가와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제발 도와달라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여자는 배가 튀어나와 임산부로 보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불편한 몸으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울면서 부탁을 할까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길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였죠. 저도 서울은 처음이고 이제 막 도착해서 지리를 모른다고 설명하니까 제 팔을 잡고서 근처에 보이는 공중전화로 끌고 가더군요. 끌려가면서 여자 손을 뿌리칠 수 있었지만 배가 부른 임산부라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여자치고 힘이 정말 강했죠. 그 여자는 공중전화로 가더니 기다려달라고 하고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만 들으면 70대 정도로 느껴지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죠. 할머니가 하는 말은 그 여자가 할머니 딸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길을 못 찾으니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부탁을 할 게 아니라 경찰 도움을 받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택시 타고 딸의 집까지만 데려다주면 20만 원을 준다면서 울먹거리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직접 데려오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뭔가에 홀렸는지 친구 만나려면 시간도 멀었고 이건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소를 물어봤죠. 할머니가 말한 주소는 구로구 가리봉동이라고 했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도착하면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죠. 저는 서울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 그 여자를 태우고서 기사님께 가리봉동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께 여쭤보니 대략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고 예상보다 가까운 곳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기사님이 운전하면서 서울 사람 아니냐고 물으시길래 택시를 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했고 택시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할머니는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된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타고 왔던 택시가 다시 제 앞으로 와서 정차를 하는 거였죠. 기사님이 창문을 열더니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서 빨리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자분을 데리러 오기로 해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택시비 돌려줄 테니 얼른 타라고 다급하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제 팔을 잡더니 제가 택시에 타지 못하게 길을 막는 거였죠. 순간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힘으로 여자를 밀쳐내면서 택시에 탔고 기사님은 곧장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말을 꺼내시더군요. 아까 그 여자 임신한 거 아니라고 배 안에 고무로 된 공이 들어있었는데 못 봤냐면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를 내려주고 그냥 가려다가 기사님이 느낌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역 주변에서 두리번거리거나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내렸던 곳이 탈북자와 조선족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인데 타 지역 사람이 그쪽으로 가달라고 해서 의심스러웠다며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드리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할머니와 그 여자는 한패인 것 같고 할머니가 보내주겠다던 사람에게 납치를 당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솔직하게 사례금 20만 원에 솔깃했고 임산부 여자도 너무 안 돼 보여서 도와주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조직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는 도와주기 전에 의심 먼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그날 택시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겪은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던 일이고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부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에 위치하는 학원을 등록하였고 어머니와 함께 학원과 가까운 거리에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었죠. 자취방은 양재동 근방으로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하철역으로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바로 근처에 있는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1층은 프랜차이즈 가게가 있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일반 회사 사무실이었죠. 그리고 건물 안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5층까지만 운행하는 것이었고 5층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면 조그만 원룸이 있는 특이한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탑방은 아니었죠. 옥탑방은 마당도 있고 옥상 외부에 있는 곳이지만 여기는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와 집을 구경했는데 집안 구조는 직사각형 구조로 길게 빠져 있었고 주방에 있는 작은 창문과 화장실에 있던 큰 창문을 열면 바로 옥상이 보이는 구조였죠. 화장실 창문이 유난히 커서 눈에 띄었는데 성인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큰 창문이었어요. 원룸 시세는 다른 곳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학원과 가까운 위치라 계약해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건물 구조 때문이었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2층과 5층은 일반 사무실이다 보니 밤 10시 이후에는 저 혼자서만 건물 안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자 혼자 살기에는 위험할 거라 생각을 하셨습니다. 치안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겠지만 건물 안에 불이 나거나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혼자 있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집주인은 빨리 방을 계약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어머니는 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며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중개업자분이 학원과 가까운 곳 중에 이만한 곳은 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와 한참 이야기하다 결국 방을 계약하게 됐죠. 그 당시는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혼자서 건물을 사용하면 친구들도 불러올 수 있고 아랫집 눈치도 볼 필요 없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다음날 이사를 하고 짐 정리를 하고 난 뒤 친구들을 불러 자유로운 생활을 보내는 중이었죠.
그런데 집을 이사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 학원을 갔다가 집 근처에 도착하니 밤 9시 정도였고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죠. 5층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는데 5층에 있던 사무실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계단을 올라가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눈빛이 이상해 보여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을 받았죠. 집으로 들어가서 혹시 여자 혼자 사는 줄 알고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겠지? 뭐 이런 걱정이 들었지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던 터라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씻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눈을 떴는데 화장실 창문 밖, 그러니까 옥상이죠. 옥상에서 누군가 서성거리는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 본 거였으면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상한 그림자가 계속해서 움직이더군요. 창문을 열면 옥상이 훤히 보여서 누군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확인도 못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저게 귀신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화장실 불빛을 본 건지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고 볼일을 보고 나서 세면대에 손을 씻고 있는데 세면대 거울에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화장실 큰 창문 쪽에 검은색 그림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거 있죠. 누구세요? 너무 무서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창문 밖에는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그때 창문 밖에 서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창문을 열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당장 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10분쯤 지나 집으로 경찰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아까 집으로 올라올 때 5층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왠지 그 남자가 의심스럽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경찰분은 건물 주변에 CCTV도 안 보이고 좀 더 알아본 뒤 연락을 준다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은 넘어가게 되었고 한동안은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워서 친구를 불러 같이 있었죠. 저희 집에서 친구와 며칠 동안 같이 지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마 밤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누군가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것도 몇 차례나 잘못 눌러서 비밀번호 오류 소리까지 나더군요.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문이 안 열려서 답답한지 손잡이를 미친 듯이 돌렸고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다행히 옥상에서 범인을 잡았는데 정말 충격이었죠. 범인의 실체는 집주인의 아들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늦은 시간에 찾아온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5층 건물에 있던 그 집은 원래 창고였는데 아무도 쓰지 않아서 집주인이 원룸으로 개조하여 방을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특이했던 탓인지 집을 내놓은 지 반년이 지나도록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했죠. 집주인은 저렴하게라도 내놓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방을 계약하게 된 겁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이사하던 당일 집주인과 집주인 아들이 함께 인사를 하러 왔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 같다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렸고 집주인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제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평소 옥상문은 항상 잠궈 놓는데 건물 주인의 아들이니 옥상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옥상으로 들어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외출할 때 창문을 닫고 잠궈 놓는 습관이 있어서 계획이 실패하자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창문을 열어둘까 싶어 그 밤에 찾아왔던 거였죠.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하고 나서 결국에는 비밀번호를 맞추고 들어오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뒤 입을 여는 겁니다. 사실은 집에 들어와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다던데 여자 혼자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소름이 돋아 곧장 방을 빼기로 했고 저는 처벌을 원했지만 집주인이 저와 부모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셨죠. 우리 아들 젊은 나이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며 한참을 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용서를 해주셨죠.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현재는 친구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일이지만 여자가 혼자 산다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는 세상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